음,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 엔터티 관계 모델링 실전 노트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요. 네, 그거 보면서 데이터 속의 진짜 의미,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 이걸 어떻게 찾는지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게,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랑 핵심 구조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특히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이게 기본인데, 그렇죠. 그게 명확해야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보험 계약 같은 건 좀 쉬운데,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 자재 출고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아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자료에서 관계를 뭐 직접, 간접, 절대, 상대 이렇게 나누던데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요. 모델링할 때 이걸 다 봐야 하나요? 아니요. 그 핵심은요, 사실 직접 관계예요. 바로 붙어 있는 관계. 일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요. 직접 연결된 것만요? 네. 그것만 정의하면 나머지는 다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간접 관계는 나중에 물리 설계 단계에서 성능 때문에 좀 볼 수는 있는데 성능 때문에. 네. 논리 모델링에서는 일단 직접 관계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절대 종속 관계.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뭐 부모 없이는 자식이 존재 못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의미상의 주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러니까 없으면 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그 절대적인 부모, 그걸 찾는 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하. 여러 직접 관계 중에서도 이 절대적인 관계를 딱 찾아내야 아, 이 데이터 덩어리의 진짜 주인이 이거구나 하고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의미상의 주어, 이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자료에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이 질문을 활용하라고 하던데요. 네, 그 질문이 기본이죠. 보험 계약 예시를 보면 아주 명확해요. 네. 누가, 계약자, 무엇을, 보험 상품, 언제, 계약일, 계약했나?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계약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걸 묶어서 뭐 증서번호 같은 걸로 관리하고요. 이게 하나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재 출고 예시는 좀 더 생각해 볼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좀 복잡해요. 누가 출고했는가? 이게 출고자 개인일 수도 있고 출고 부서일 수도 있다. 이게 왜 중요한 차이인가요? 그게 바로 데이터의 주인, 그러니까 소유권, 오너십이 누구한테 가냐 이거거든요. 소유권. 네. 그래서 사용자한테 그냥 누가 주체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요. 그럼 안 돼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출고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가면요. 예전에 했던 출고 실적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따라가나요? 아니면 원래 부서에 남아요? 질문 방식이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이 답을 들어보면 아, 진짜 의미상의 주어가 사람이구나 아니면 부서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죠. 보험 실적은 보통 사람 따라가는데 자재 출고는 부서 기준일 수도 있거든요. 와, 신기하네요. 질문 하나로 데이터의 주인이 밝혀지는군요. 네. 그리고 어디서 출고했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어디서요? 네. 예를 들어 A라는 거래처에 5개 보내고 B라는 공정에 3개 보냈어요. 이게 그냥 오늘 총 8개 출고했다 이렇게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 건지 네. 아니면 A처 출고 5개, B처 출고 3개 이렇게 2개의 별도 기록으로 남는 건지 이것에 따라서 엔티티 정의가 완전 달라져요. 그것도 그러네요. 네, 주변 다른 속성들하고 관계를 보면서 이게 데이터가 어떤 단위로 묶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거죠. 자료 후반부에 보니까 또 흥미로운 얘기가 있던데요. 강사, 학생, 수강생, 근무처 이런 단어들이요. 아, 네네. 이게 사실은 엔티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함정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진짜 흔한 실수 중 하나예요. 그래요? 네. 핵심은 뭐냐면 그 단어가 어떤 고유한 신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의 역할을 말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분과 역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 학부 수업에서는 강사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교 같은 경우. 네. 근데 그 대학원생이 다른 수업에 가서는 학생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강사나 학생은 역할인 거예요. 진짜 엔티티는 아마 사람이겠죠. 이 역할들은 사람이라는 엔티티와 강의나 수업 같은 다른 엔티티 사이의 관계, 릴레이션십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럼 수강생이라는 말도
수강하는 행위와 사람의 관계, 근무처도, 사람과 회사의 관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어 하나하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과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과목이요? 네, 이게 그냥 수학 I라는 그 과목 자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1월에 개설된 김 교수님의 수학 I 강좌처럼 구체적인 개설 인스턴스를 의미하는 건지. 아, 의미 수준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모델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평범해 보이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그 의미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이게 정확한 모델링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식별자도 그래서 중요하겠네요. 그냥 번호가 아니라 그 의미상의 주어를 딱 나타내는 값이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본질에 식별할 수 있는 키여야죠. 와, 오늘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든 느낌입니다. 엔티티를 정의한다는 게 그냥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존재의 본질,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약간 철학적인 과정 같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본질을 꿰뚫어보는 작업이죠. 특히 그 질문 하나로 데이터의 소유권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까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링은 정답을 딱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현실 세계의 그 복잡한 업무를 어떻게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까, 그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질문과 명확한 정의가 그 나침반이 되는 셈이고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데이터 이해를 좀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매일 다루시는 그 데이터들 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항목들의 진짜 의미상의 주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불분명한 역할이나 소유권 같은 게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어쩌면 예상치 못한 어떤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분명 흥미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